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발표를 모셔듣겠습니다. 우리 석기랑 금강대 교수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기랑 교수님은 동아시아 불교 비교 연구의 최고 전문가로 우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HK 교수님으로 계시고 불이상을 수상했고 중요한 잡지죠. 불교평론의 편집위원으로 계십니다. 대표 저서로는 불교, 동아시아를 만나다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 제목은 불교를 통한 동아시아의 소통과 원융입니다. 이제 교수님의 말씀을 박수로 모셔 듣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를 받은 석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불교를 통한 소통과 원융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달라는 청을 받았는데 주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불교가 바라보는 세계관 또는 불교가 바라보는 인간관을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동아시아 불교가 인간과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역사적 사례에서 불교를 통해서 동아시아 세계가 어떻게 소통하고 원융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원고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부분 설명을 드리는 형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 원고는 자료집 페이지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라고 하는 명칭은 한반도와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등을 아우르는 지역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의 동쪽에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한자 문화권, 북방 대성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는 때로는 강력하고 때로는 미약한 문화적 결속의 고리에 의해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 세 가지 문화적 요소를 기본 개념으로 해서 묶여있는데 외부 세계와 비교했을 때 강력한 차별성을 지닙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보면은 아주 많은 차별성을 역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문화적으로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미약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불교가 등장했을 때, 그러니까 불교가 이 동아시아 지역에 전해진 것은 기원후 약 1세기를 전후하는 무렵입니다. 불교가 중국에 처음 도착했을 무렵에 바로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적인 또는 문화적인 개념이 겨우 흐름말을 떼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의 전체적인 문화권으로 묶여지기 시작한, 물론 동아시아라고 하는 명칭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만 이 지역이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은 6세기에서 10세기 정도 사이에 불교가 급격하게 동아시아 전체 세계로 퍼져나가면서부터입니다. 불교가 중국, 특히 낙양과 장안이라고 하는 도시를 기점으로 동아시아 전 지역에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적 문화적 개념의 정착과 확장이 시작됩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시장에 갈 때 또는 읍내에 갈 때 장안에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고대 도시였던 중국 장안이라고 하는 도시의 지명이 문화적으로 전파되고 확산되어 갈 때 이 불교와 함께 확산되어 갈 때 동아시아 전 다른 나라에도 전파되는 그런 과정에 해당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대에 동아시아 문화권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불교, 이른바 동아시아 불교들의 성향이 대부분 결정되었습니다. 6세기부터 8세기 중반 사이에 동아시아 불교는 확연한 대성불교화의 길을 걸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종파 불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동아시아 문화권의 불교는 6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형성된 종파 불교의 지속적인 그리고 발전적인 진행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은 동아시아 불교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동아시아 불교가 인도 불교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인간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체 계고라고 하는 말에서 불교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현실의 인간을 아주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미혹을 없애야 할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이미 완성된 인간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개념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개념어가 바로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의 네 번째 줄입니다. 동아시아 불교의 일관된 경향을 지칭하는 표제어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일체중생 시류불성 혹은 일체중생 계유열애장이라는 선언적 문구입니다. 곧 동아시아 불교는 대성불교 중에서도 이른바 불성열애장 사상계통을 중핵으로 하며 그 사유체계의 이론적 기반으로서 수용된 것이 대성지신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대성지신론이라는 논서의 광범위한 수용을 통해서 동아시아 불교는 불성열애장 사상의 사유구조를 좀 더 확연하게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성지신론을 필두로 하는 불성열애장 사상의 경론들에서 바라보는 중생 혹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화엄경 보왕열애 성지품에서는 열애장 사상의 원류로도 알려져 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인용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불자여, 모양이 없고 걸림이 없고 부족한 열애의 지혜가 중생들 몸 안에 갖추어져 있는데 단지 어리석은 중생이 전도된 상에 가려져서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여 신심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열애는 걸림없는 청정한 천안으로 일체 중생을 관찰하고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상하구나. 어째서 열애의 원만한 지혜가 그 몸속에 있는데 그것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가. 나는 마땅히 저 중생들을 가르쳐서 성스러운 도를 깨닫게 하고 모두가 망상과 전도된 속박을 아주 떠나게 하여 그 몸속에 있는 열애의 지혜가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온전히 보게 하리라. 열애께서 즉시 그 중생들을 가르쳐서 활성도를 닦게 하여 험함과 전도를 버리게 하셨다. 전도를 벗어나니 열애의 지혜를 갖추고 열애와 평등하게 되었으며 중생을 이롭게 하였다. 이 구절은 자성청정심 객진번뇌음이라고 하는 열애장 사상의 전형적인 사유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흔히 열애장 혹은 불성에 대해서 우리는 장래에 부처가 될 원인 혹은 가능성으로 해석합니다. 곧 완성된 인간으로서 부처가 될 가능성 혹은 원인으로서 열애장, 불성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용문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그것을 가능성, 원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읽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각했느냐, 자각하지 못했느냐에 따라 열애와 중생으로 구분되지만 자각의 여부, 그러니까 깨달음의 여부에 관계없이 중생 역시 온전한 열애의 지혜를 갖추고 있으며 열애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생은 이미 완성된 인간으로서 온전히 부처인 존재로서 파악되는 것입니다. 단 그것은 열애의 안목에 의해서 직연되고 선언되는 진실의 세계이며 중생에게는 그러한 진실의 세계에 대해서 눈뜨기 위한 신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금 단락을 뛰어넘어서요. 밑에 대승진 보훈존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보훈존자 의통이라고 하는 고려 출신 스님은 송나라 시대 중국 천태종의 제16조가 되었던 분입니다. 보훈존자 의통은 평소 사람들을 부를 때 고향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부르는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나는 정토를 고향으로 삽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분명하게 왕성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내 고향 사람이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의통 스님이 고향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아직 정토에 왕성하지 않은 중생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마땅히 정토에 왕성할 때입니다. 이때 의통 스님의 시각에는 정토에 왕성할 가능성이 있는 중생이 아니라 정토에 왕성할 것이 전제되어 있는 중생들인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중생은 이미 정토인이라고 선언된 것입니다. 곧 대성지신론의 본각인 존재에 해당하고 화엄의 본래불인 존재이며 선종의 본래성인 존재로서의 중생, 곧 이미 온전한 열애인 중생이라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중생은 이미 열애인 존재로서 공양받아야 하고 공경받아야 하는 온전히 완성된 인간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이 온전히 완성된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없는 땅은 불국토가 아니게 되며 그러한 국토는
불국토로서 완성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요구받게 된다는 점에 동아시아 불교인들이 꿈꾸었던 인간으로서의 이상과 국토로서의 이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아시아 불교 사상가들에게 온전히 완성된 존재로서의 중생과 온전히 완성된 공간으로서의 공동체는 당면의 과제였으며 당위의 과제였습니다. 그 절박함과 당위성을 선사들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더불어 지금 바로 여기에서라는 표현은 진리에 대한 동아시아 불교인들의 사유방식의 핵심을 드러내 보입니다. 곧 동아시아 불교인들은 영기적 사유에 바탕하여 진리의 도구마조차 부정하고 있음이 이 표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들이 도달하는 진리의 세계가 지금과 바로 여기에서라고 하는 표현에 의해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포착될 때만이 진리성이 드러나는 것이며 현상세계로부터 포착된 진리성이 현상적으로 포착되는 순간에 그것은 이미 진리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불교에서는 열애 혹은 열애의 세계에 이르는 길의 다양성이 인정되며 그렇게 해서 도달하는 열애 혹은 열애의 세계로 지칭되는 상태의 단일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불교를 해석하는 또 다른 키워드 중의 하나인 일성 혹은 일불성이라고 하는 표현 역시 일체의 모든 중생이 결국은 열애 혹은 열애의 상태에 도달하는 길에 있다는, 그래서 그 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표현이며 이 하나의 길만이 열애 혹은 열애의 상태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동아시아 불교는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이 같은 사유의 기본 틀 때문에 닫힌 세계가 아니라 열린 세계를 지향하는 일정한 경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적 기반이 동아시아 불교를 중요한 한 축으로 하여 전개되었던 동아시아 세계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과 불교는 중국 불교라고 우리가 흔히 일컫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중국 불교라고 일컫긴 하지만 그 중국 불교가 중국에 왔던 인도와 서역의 많은 전법성들, 그리고 중국인들과 중국 주변의 많은 불교인들이 동시에 동참해서 만들어낸 불교이기 때문에 중국 불교라는 말 자체가 이미 동아시아 불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정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불교 또는 중국 불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성될 때에 이미 흔히 이야기하면 한문불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대장경이 한문으로 번역될 때에 중국인들만 참여해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서역과 인도의 성녀들, 그리고 신라의 성녀들, 그리고 중국 주변의 다른 나라의 성녀들까지, 그리고 중국인들까지 포함하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미 참여해서 번역한 불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의 기본적인 형성 자체가 중국인들만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인들이 동시에 참여해서 형성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에 해당합니다. 바로 15페이지에 있는 네 번째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실제로 우리 동아시아 세계의 역사에서 불교가 소통과 화합 또는 평화에 어떤 형태로 매개체로 기능했느냐 또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장에 해당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제시한 부분은 의션 스님이 입송불법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만 다른 역사적 사례를 일부 들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세계는 약 600년 전부터 불교를 통한 문화적 교류, 의사소통의 양상이 대단히 활발해지는데요. 우리 역사상에서, 불교 역사상에서 제일 유명한 번역 삼장이 현장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현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인도를 다녀와서 중국에 도착한 다음에, 귀국한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번역하는 책이 유가사지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유가사지론의 완성이 649년입니다. 그런데 649년에 완성되자마자 죽음에 임박해 있던 당나라 태종이 그 완성된 책을 곧바로 주변의 동아시아 각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49년에 번역이 완성된 책이 곧장 이웃나라로 바로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이지.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의 국가와 국가 간의 의사소통의 매개체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로 불교 경전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양상은 600년대 말에도 나타납니다. 660년경부터 676년까지 우리나라는 신라에 의한 통일전쟁 또는
신라와 백제, 고구려 여기에 당나라까지 끼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일본까지 끼인 동아시아 전체 세계의 전쟁 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신라와 당나라는 불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번역된 불전이 신라에 들어오고 있고 그때 당나라에서 번역하는 불전을 번역하는 사업에 신라 불교인들이 그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라에서 그 불전을 받아보고 만들어낸 새로운 책들, 예를 들어서 원효 스님의 책들이 이 시대에 곧장 전쟁의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당나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67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신라와 당은 다시 화합을 하고 외교 관계를 공식으로 다시 회복하지만 일본은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외교 관계를 회복하지 않습니다. 670년경부터 700년 사이에 일본은 당나라와 외교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신라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데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 700년대 초반부터 해서 600년대 말부터 해서 700년대 말에 이르는 대부분의 불교 고사본들은 이 시기에 신라 경주에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문서들이 정창원 문서 안에 불전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대략 이런 형태를 보시면은 불교가 동아시아 고대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 평화 또는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기 위해서 의천 스님의 경우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세계는 송나라와 요 그리고 고려의 삼국이 미묘한 대립관계를 유지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대단히 큰 정치적 사건 중에 하나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각국사 의천의 입송국법입니다. 의천 스님이 송나라에 국법하러 들어갔을 때 당시 송의 대표적인 문장가이자 정치가였던 소동파라고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소동파는 고려와 송나라가 통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강렬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정책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당시 송나라 내부의 국법파와 신법파의 대립 그리고 그에 따른 외교 정책의 차이가 드러난 것이기도 하고 의천의 입송국법행을 계기로 삼국의 정세에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0세기 후반 송의 계보 칙판 대장경을 필두로 거란의 대장경과 고려의 초조 대장경이 차례로 조성됩니다. 10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11세기 후반에 일단 마무리된 송나라와 거란이죠. 그리고 고려의 대장경 조성 사업은 목판 인쇄술의 성과를 적극 활용한 것이었으며 그 비용 문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대장경의 유통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었습니다. 고려의 경우에는 초조 대장경이 완성되기까지 대장경의 보유는 송 및 요와의 외교 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10세기 초인 현종 시대부터 시작된 초조 대장경의 완성을 위해서 송과 요의 대장경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장경의 공유를 두고 송과 고려 그리고 요 삼국 간의 미묘한 경쟁의식까지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11세기 말 송의 민간 상인들까지 나서서 경론들을 인간화했던 것도 이러한 사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특히 대장경의 완성이 늦어졌던 고려의 입장에서는 송과 요의 대장경에 대한 요구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려의 입장이 의천이 주도한 교장의 집성의지로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천의 입송국법은 그러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천과 고려 조정의 그러한 의지를 송과 요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곧 의천의 입송국법이 여러 종파의 장소들을 교장으로 집성하는 구체적인 계기이자 송과 요에서까지 교장의 편찬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천의 입송국법 후 요나라의 황제가 고려의 교장에 관심을 보여 특정 장소를 요청하거나 혹은 요의 장소를 사신단을 통해 보내준 사례가 등장합니다. 송나라 역시 국가적인 차원에서든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고려와 요가 화엄교학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과 달리 송의 불교는 선종이 주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천을 중심으로 교장이 집대성되고 그 교장 안에 요의 장소까지 포함되면서 화엄종을 중심으로 한 송나라 제방 승려들의 관심은 더욱 지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송나라의 법린의 편지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대장경을 비롯한 불교 전적의 교류를 둘러싼 관심이 의천과 의천이 집대성하고 있는
교장으로 집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대장경을 둘러싼 외교에서 송이 주도권을 잡고 그람과 고려가 뒤를 따르는 형국이었지만 대장경 이후 의천 스님이 교장을 집대성하는 것을 계기로 불교 전적 교류를 둘러싼 주도권이 고려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려의 뒤를 숭과 요가 이번에는 뒤따르는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이 같은 대장경에 잠깐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대장경 외교 후에 교장의 외교, 그러니까 교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과 논서에 대한 주석서들의 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의 스님들이 사용한 불교에 대한 설명서가 되겠죠. 그러한 설명서 모음집을 의천 스님이 중국, 일본, 한국에서 동시에 모으게 되는데 그 주도권이 이후에 고려로 넘어오게 되고 그러한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외교 활동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려와 그랑과 송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던 갈등 상황을 해소를 하고 평화관계로 이끄는 계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단편적인 페이지 17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단편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의천의 이송불법과 소동파의 고려 통교에 대한 반대 그리고 교장의 집성을 계기로 한 고려와 요의 관계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작게는 한성녀의 국법 활동일 뿐이지만 크게는 불교를 매개로 한 당시의 동아시아 세계가 정치적 군사적 긴장관계를 어떻게 해소해 갔는지를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당시의 동아시아 세계가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상과 문화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 안의 소통과 원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와 지혜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그보다 앞선 수세기 동안의 불교라는 공통적인 가치관을 통해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했었던 역사의 경험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다시 동아시아라고 하는 정치, 문화, 사회, 경제적으로 대단히 느슨한 공동체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동아시아라고 하는 느슨한 공동체를 한 묶음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엇이 같은가에 대한 이야기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한 묶음의 공동체에 포함된 개개의 면면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동일성만큼이나 큰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개의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개 간의 동일성 혹은 획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갈등은 개개 간의 동일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개 간의 차별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갈등은 개개의 불완전함을 서로 보완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개의 온전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소통은 개개 간의 차별성과 개개의 온전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원흉은 개개의 온전함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데서 또 완성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소통은 나아가서 공정이 전제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 의동스님의 말을 빌린다면 전체를 이루는 개개의 인간 하나하나가 결국은 정토에 이룰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두가 한 고향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정신이 소통 그리고 공정과 공명의 전제가 됩니다. 곧 그 고향 사람들은 부처에 이르는 같은 길을 가지만 그 길을 가는 방식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 다를 수밖에 없음이 온전히 있는 그대로 인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중생 개개에게 다를 수밖에 없는 온전한 삶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동아시아 불교의 근본적 전제가 무시되지 않는다면 소통 그리고 공정과 공명은 언제나 가능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공존하고 공명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잊지 않는다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